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다 보내셨죠? 네. 그리고 요약집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얇은 요약집이 나왔고, 이 사용은 5월달 수업 때부터 사용할 건데, 뭐 지금 학원에서 판매를 할 거니까 뭐 구매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칠판에 그려드리는 그림 같은 거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싹 다 아예. 그래서 다 뭐 계속 봐야 될 판서들은 다 그림까지 집어넣어 놨으니까 필기하는 거 이런 거 좀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은 요약집 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옆에 펼쳐놓고 이렇게 필기 안 하고 그냥 활용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다가 작년보다 책이 되게 예쁘게 나오기는 했는데 좀 늦었네요. 네. 네, 부탁을 좀 드리고, 네, 오늘 물권법 끝부분 뭘 차례죠?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뭐 밤샘 작업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입병이 나서 입안에 그 구멍 뚫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구멍이 3개나 뚫려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 오늘은. 제가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271페이지 물권의 소멸, 여기 물 차릴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까지는 배웠고, 그 다음 단원이 원래 동산 물권 변동 단원인데, 앞으로 동산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시험이 부동산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동산 얘기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 나오면 그때나 좀 챙겨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동산 얘기는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도저히 할 게 없다 이제 그러면 그때 하세요. 그때 하시고 부동산에 관해서 모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동산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271페이지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거기 목적물의 멸실 쪽에 판례 하나 숨어 있는 거 있어요. 자, 보고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자, 거기 목적물 멸실의 괄호 2번 봅니다. 자, 소멸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하면서 따라서 뒤에 요거 밑줄 쳐놓겠습니다. 이 판례예요. 포락 후에 다시 성토된 토지의 경우 소멸된 소유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자, 요거 밑줄 쳐놓고요. 자, 이 포락이라는 용어만 알면 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포락이라는 용어는 거기 한자로 보시면은 물수변이 붙어 있죠, 두 개 다. 자, 이게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비 와서 잠깐 침수된 거 말하는 건 아니고 해수면이 상승했다든가 또는 뭐 낙동강 같은 큰 강이 지류가 변했다든가 또는 뭐 댐을 건설하다가 마을이 물에 잠겼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포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토지가 사라지는 거죠?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소유권 없어졌을 텐데 이러면 이제 국가에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댐 같은 거는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어쩌다가 다시 그게 성토되는 일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옛날 소유자가 그걸 다시 소유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국유지로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포락됐다가 성토됐다가 이게 뭐 금방금방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 한 10몇 년에 한 번씩은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기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소유권이 오락가락 이게 좀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포락이 되면 이제 그냥 바로 국가에서 관리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소멸시효. 자, 우리 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지배권이라서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랬는데, 이 용익물건들이 사용 수익을 안 해버리면 권리 행사를 안 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시효 소멸 될 수는 있는데, 용익물건 안에서도 지상권, 전세권은 이제 존속기간 문제로 시효 소멸이 과연 말이 맞는지 뭐 이런 걸로 논란이 있어서 출제 안 하니까, 물건 중에 시효 소멸이 되는 물건은 지역권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 보실 때는 그냥 왼쪽에 기출지문 2개 그냥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기출지문에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다 본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혼동. 자, 이 혼동을 우리가 1월 달에는 조문만 이렇게 보고 갔던 건데, 오늘은 이제 판례까지 조금 늘려서 보겠습니다만은, 자, 이 중요한 주제기는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원리만 알아내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도 안 외우고도 또 가능한 이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원리가 알아질 때까지 기본 원칙, 예외 이렇게 기본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예외,
이 부분 볼 건데 거기 기억본에 보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니은번에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있죠. 그래서 혼동의 예외가 이 딱 두 가지 현상밖에 없는데 요것만 이해를 딱 해내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밑에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의 혼동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괄호 3번 목차는 아예 안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칠판에서 좀 해볼게요. 자, 칠판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제 혼동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처음에 설정 받았었겠죠? 자, 이제 이걸 을이 사가지고 소유권이 이쪽으로 와서 붙으면 자, 그러면 자, 을은 이제 지상권하고 소유권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는 했는데 이러면 을한테 지상권하고 소유권 중에 하나가 없어도 별 문제 안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뭐가 없어도 돼요? 지상권. 지상권 없어도 소유권이 더 힘이 세고 지상권을 다 포함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있으면 을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넘쳐요 지금. 자,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소멸시키는데도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렇게 즉 두 개가 섞여가지고 동화돼 버렸기 때문에 더 큰 권리 하나만 남고 그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뭐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 지상권 자리에 다른 제한 물건이 들어가도 다 똑같이 될 건데 굳이 지상권으로 많이 출제하는 이유는 이 지상권으로 출제를 하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예외를 설명하기가 용이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이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지상권에 우리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 저당권자는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까 지상권이라도 경매를 해보려고 지금 지상권에 저당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소유권이 이쪽으로 와서 붙어버리면 현재 을한테는 지상권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을한테는 지상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상권 없애버리면은 A는 경매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모양새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을은 소유권 취득해서 뭐 불만 없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면은 제3자의 권리가 피해를 보니까 제3자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법조문에 딱 적합한 상황이라 가지고 출제자가 이걸 그냥 자꾸 출제하는 겁니다. 자, 법조문에 보면은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그 제한물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그 소멸할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문이 그대로 반영된 케이스니까 판례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꾸 내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해줘야 되는 거는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사라질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 케이스냐 안 붙어 있는 케이스냐 이거 구별만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같은 방법으로 출제하면은 자, 지상권 말고 전세권으로도 똑같은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기 지상권 자리에 전세권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자꾸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맨날 내는 거 그냥 그걸로 준비해가지고 딱 구별되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런 타입이 하나 있고 또 자, 다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이번엔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저당권자가 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저당권은 이제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당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저당권은 경매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데 소유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도 되고 또 우선변제도 저당권이 없어진다고 해도 경매를 하고 돈이 나오면 또 소유자한테 남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들이 소유권이랑 합쳐지면 항상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 케이스하고 또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자, 갖고 있는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는 병이 2번 저당권을 또 후순위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유권이 이쪽에 와서 붙으면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자 병이 없을 때에는 이 저당권이 없더라도 을한테 큰 피해가 될 것이 없는데 자 병이 생기고 나니까 원래 경매를 하면은 1번 배당, 2번 배당 받고 남으면 소유자한테 돈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이게 소유권 생겼다고 1번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1등으로 배당받는 사람이 병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을이 1등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지위가 사라져버리네요. 그러면 이걸 남겨두면 본인의 이익, 즉 을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럼 남겨놓고 쓰자. 그래서 이걸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또 판례 아니에요. 이것도 판례 아닌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할 때에는 보통 저당권 하나짜리로는 잘 안 내고 저당권 2개짜리로 이렇게 낸 다음에 자, 2개짜리에서 1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은 배당을 1등 받아야 되니까 존속. 근데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 밑에 뭐 3번이 지금 순위를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의 저당권은 소멸.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후순위에 뭔가 권리가 있는 상태였다면 존속, 자기 후순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면은 소멸.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원리고, 자, 이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지상권에 저당권 붙은 케이스, 그리고 저당권에 그 밑에 또 다른 저당권 있는 케이스. 이제 요 두 개만 이해가 되면은 요 같은 원리를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알아만 먹으면 어차피 그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제한물권 혼동 얘기는 뭐 봐도 뭐 더 이상 알 수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네들이 뭐 10번, 20번 나올 때 제한물권끼리 혼동되는 문제는 한 번 정도 나올 똥말똥이래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도 일단 얘네들을 먼저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뭐 판례 많이 내니까 그럼 이제 판례로 있는 걸 좀 하나 추가를 해보겠는데 자 뒤로 가볼게요. 274페이지 쪽에 판례 하나 있죠? 자, 우리 대항력 있는 채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 판례 부분에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될 경우에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 일단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요거부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집에 우리 이번에는 제한물권은 아니고 임차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갑의 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입자가 집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임차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집주인인데 세입자 지위가 왜 필요해요? 소유자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 임차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지금 판례 그 앞부분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에는 이런 현상의 혼동이 써있진 않아요. 분명히 법조문에는 물권끼리의 혼동 얘기가 써있는 거지 채권의 혼동 얘기를 써놓진 않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그렇지 사실 혼동이라는 법리는 우리 민법 전체에 물권, 채권, 뭐 채권, 채무 뭐 이런 데도 적용이 되고 자, 일반적으로 혼동이라는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뭐 민법의 전체 기본 원리 같은 뭐 이런 소멸시효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제도예요. 이런 제도고 이 혼동제도의 본질은 권리 두 개가 동일인한테 이렇게 쓱 들어갔을 때 그 두 개의 권리 중에 쓸모없어 보이는 권리가 생겨나면 그 권리는 사라져도 된다는 그런 원리인 거지 꼭 그게 뭐 이런 저당권, 지상권 이런 걸 키워드로 외워가지고 그럴 때만 소멸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하나도 안 외우고도 딱 봤을 때 저거 있어서 뭐해? 저 아무데도 쓸 데도 없는데? 그러면 소멸 이런 게 혼동이라 가지고 이해만 되면 하나도 안 외우고 할 수 있기는 한 거예요. 이런 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뒷부분에 가보면 계속 봅니다. 그 임차권이 대항력권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력권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차권이 먼저였나요? 저당권이 먼저였나요? 임차권이 먼저였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택에 을이 1순위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요 그림이랑 얼추 비슷하네요. 그죠? 이름만 바뀌었지
1번, 2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번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 이게 자기가 임차인일 때 소유자가 돼버리면 임차권 원래 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임차권을 없애버렸을 때는 이게 이제 주택상가 임대차에 뭐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거 다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당권 비슷하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은 1번, 2번 구조에서 1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이 권리가, 자, 순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존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을 남겨두면 쓸 데가 많아요. 자, 이게 만약에 소유권만 남기고 임차권을 없애버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을은 이 집에서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경매가 되면 소유권은 어딘가 딴 데로 갈 테니까. 근데 자, 1순위 임차권을 남겨두면은 적어도 임대차 기간 끝날 동안은 계속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자, 항상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는 권리들은 사라지지 않는 이런 원리로 작용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 오늘 지금 판례가 하나 추가되긴 했지만 이 판례는 사실 새로운 판례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저당권 2개 있는 거에서 1번이 소유권 취득하는 케이스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원리는 2개밖에 없고, 자, 이게 출제자가 판례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임대차로 출제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어차피 같은 원리니까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 3세트만 그냥 하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기본 세트 2개랑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판례 하나랑 해서 3세트만 그냥 하고, 자, 요거 가지고 어떨 때 사라지고 어떨 때 안 사라지는지 그게 딱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혼동 문제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와 있었을 때에는 할 줄 알더라도 이거 시간 5분 걸려서 풀면 도움 안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틀 안에서는 1분, 2분 안에 못 풀어내는 문제는 맞춰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극단적으로 요 3가지 세트만 공부 딱 한 다음에 요거는 뭐 신속하게 풀 수 있게 연습을 해놓고, 이 벗어나는 거는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 치세요. 그리고 그냥 패스해버린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따져보셔서 쓸 데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시간 없을 때에는 뭐 어차피 그건 풀어도 찍을 거니까, 그러면은 시간 없을 때에는 찍어도 이런 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늘리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더 늘려서 혼동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혼동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례 출제합니다.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키워드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뭐 가불병도 다 바꿔서 내버릴 거고, 또 뭐 지상권으로 낼지 전세권으로 낼지 사실 그런 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자꾸 양을 늘리지는 마시고 공부는 이렇게만 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나오면 빨리 풀고 벗어난 거는 무조건 밀어요. 무조건 밀어놨다가 시간 남으면 차차 해보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나오는데 표시는 해놓겠습니다. 점유권, 광호권. 자, 점유권은 좀 외워서라도 알아야 되고 법조문에도 있는 겁니다. 출제도 많이 합니다. 광호권은 옛날에 한번 냈던 거고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표시만 좀 해놓을게요. 자,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이제 개념이 잡혔으면은 당연한 거라야지 암기사항이 아니라야 됩니다. 자, 점유권은 다른 물건이랑 공존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사라지고 포함되고 이런 권리가 아니에요. 칠판 보시면 자, 저당권, 지상권 둘 다 제한 물건이라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임차권은 뭐 제한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권리니까 소유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점유권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이랑 같이 있는 권리죠. 자, 소유자가 점유도 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점유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은 물건 8개 나올 때 제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소유권이 나온 다음에 그 소유권의 파생 권리들을, 제한 물건들은 그 뒤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점유권은 제한 물건 분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생겼다고 점유를 못 하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광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이거 나온 적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제가 그냥 얘기 드려 놓을게요. 자, 광호권은 광물 채굴하는 권리예요. 이 광호권이 뭐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보기는 힘든데,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라 저희 동네에는 이게 많이 있었어요. 석탄 채굴하는 권리예요. 석탄 채굴하는 권리인데 토지 사용 관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저기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석탄을 채굴하는 거를, 이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이니까 아무나 막 채굴을 하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받은 사람만 채굴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석탄 채굴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광호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서 석탄을 채굴하던 사람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됐을 때 석탄 채굴을 갑자기 못하게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남의 땅에서 가능한 거였으면은 내 땅 됐을 때는 더 쉽게 가능해야지. 어떻게 그게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소유권이랑 포함되는 권리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자 이건 소유권이랑 전혀 별개로 있는 권리다. 이렇게 특별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느낌을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자 막장이라는 말 아시나요? 막장? 막장이 뭐예요? 자 이게 석탄 채굴하는 탄광에서 쓰는 용어예요. 탄광에 석탄을 캐러 땅 밑으로 이렇게 개미처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제일 끝에 그 마지막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의 끝. 거기가 막장인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으로 막혀 있는 그 탄광의 마지막 장소. 거기가 막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막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끝장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막장이라는 곳이 대단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동네 광부 아저씨들이 많이 같이 살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아버지도 다 광산에서 일을 하셨었고, 또 큰아버님 두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광부로서 살다가,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막장 생활을 잘 아는데, 이 막장이라는 곳이 땅속 지하 300m, 400m 이런 데 있어요. 탄광이라는 게 호미로 캔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깊숙한데, 저기.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고 열차를 타고 갱도 깊숙한 곳으로 쭉 산소호흡기를 차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장에 들어가서 드릴이나 꽃갱이 같은 걸로 막 파헤치는 거죠, 석탄을. 근데 그 땅 속에는 지하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드릴로 막 이렇게 하거나 폭파 작업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그 지하수가 많이 모여있는 자리를 탁 건드리는 순간 거기가 물이 무너지면서 그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순간에 수몰돼서 죽어버리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물이 있는지 석탄이 있는지 이걸 이제 감지기 같은 걸로 감지는 하지만 자칫 실수하면 큰일 날지 모르는 그 일을 꽃갱이질 한 번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막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 막장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막장에서 탄 캐는 권리라는 건 지하 저기 밑에 지표면의 소유권이랑 상관도 없는 자리에 있는 그런 권리인 겁니다. 우리 소유권의 범위가 지표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로 상하로 미치죠. 그러면 지하 300m는 소유권이랑 정당한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랑 포함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호권은 지하 300m, 400m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소유권 생겼다고 사라지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석탄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여름 되면은 탄광에 매몰사고 생겼다는 그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오고 했었던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데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 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을 경우에 혼동법리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의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죠? 자, 형광펜으로 본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만 찍어둘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가면 외울 일 없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 마지막 키워드를 그냥 외워버립니다. 자, 현재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냥 그 말을 외워버리는 것도 필요는 하겠고 이게 타 시험에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은 안 나온 상태이긴 해도 분명히 좀 때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좀 잘 배워 놓겠습니다. 자, 칠판에서 볼게요. 필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살인할 건 아니라 가지고. 자, 우리 가등기 배워보면은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매매 예약 같은 걸 체결을 하면서 가등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가등기 문제는 항상 이런 병 같은 애가 나와요. 이걸 병이 사서 증여나 매매를 해가지고 이쪽에 이전 등기를 갖고 있다. 이 케이스도 실제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자, 이 가등기 권리자가 그 판례 문장을 보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나와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가등기랑 별개로 이전 등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등기 을을 하기는 했는데 가등기의 기초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등기부에 살짝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1번에 지금 갑이 있었죠? 네. 그리고 2번에 을 가등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3번에 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자리에 원래 4번이 아니라 이제 2번이라 그래가지고 가등기 순위번호가 2번이니까 2번이라고 해가지고 을 이전 등기 나오고 병은 직권말소로 지워지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4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을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등기 원인은 증여 이렇게 즉 매매 예약이라고 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원인으로 그냥 등기가 이전 등기가 툭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장 요 4번 등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려 그러면 병이 을한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장을 잘 보면은 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설정자면 갑인데 갑이랑 증여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전 등기를 찍었다는 건데 이건 지금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사실상 위조 등기예요. 위조 등기인데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 어차피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은 직권말소로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걔가 뭐라고 하겠어. 지워줄 놈이 뭐 잔소리 하겠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자 이렇게 대충 해버린 거예요. 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훅 저질러 버렸는데 그러면 어쨌건 이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병이 이 4번 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야지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위조 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잃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당연히 병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을을 상대로 소송해서 자 증여한 적 없는데 무슨 증여야 이 4번 지워 자 이거 4번 지우자고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번 지우자고 소송은 안 하고 뜬금없이 소송 걸어가지고 야 너 본등기 청구권 이거 본등기 청구권 이거 혼동으로 소멸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 지금 재판에서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병은 4번 지우자는 소리는 안 하고 왜 뜬금없이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정상적으로 하려면 4번을 지우자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4번을 지우자고 소송을 하면 무조건 병이 이길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지워지겠죠? 자 근데 이렇게 지워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본등기 청구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걸 해버리겠죠? 이걸 해버리게 되면 그럼 또 3번이 지워지죠? 그러니까 병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4번은 지워봤자 큰 도움이 안 돼. 자,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저 본등기 청구권이 없어져야지만이 나의 소유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4번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 확보를 해놓으면 4번을 나중에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려고 하면 저번에 판결문에서 엄마 너 본등기 청구권 소멸됐다고 못 봤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순서를 바꿔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리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판사가 눈치를 채버렸어요. 판사 더 똑똑하니까. 요놈 봐라. 야, 4번 지우자고 하는 거 이해를 할 만한데 근데 왜 본등기 청구권 타령을 야, 너 나중에 본등기 될까봐 겁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이 되는 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등기 청구 써먹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에 써먹을 건데? 나중에 병 지우는 데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병은 지금 그게 두려운 거고 그죠? 그러면 병이 두려운 게 있다는 얘기는 그 권리가 써먹을 데가 있다는 소리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미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등기 청구를 추가로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전 등기가 잘못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워지게 된다면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또 본등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거 사라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동은 사실은 뭐 빙빙 돌아서 따지고 하다 보면은 야, 그 쓸데 있으면 남겨놔. 쓸데 없으면 없애버리고. 결국은 이런 원리로 돌아와요. 이게 혼동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외울 일도 없는 건데, 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비교 판례가 없다는 거지. 비교 판례가 없으니까 그러면 본등기 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말은 무조건 X 쳐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가등기 문제가 우리 등기법 문제로 출제할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 비중이 좀 줄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등기법에서 절대 출제를 못할 주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법이 순위부정 기능이나 가등기의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출제를 하다 보면 민법은 이런 쪽으로 문제가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시험에 나와서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해가 가면 이해를 해서 가는 거고, 암기 줄이는 거고,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 말이라도 외워서라도 푸는 게 맞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되는 데까지 해봅니다. 해놓고 밑으로 가봅니다. 자, 혼동의 효과 부분에 원칙은 오늘 딱 한 번만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버릴 거예요. 아예 X를 쳐놓습니다. 자,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므로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할지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딱 한 번만 설명드리고 이건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시험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거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을이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다가, 자, 그 이후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까지 생기면, 그럼 저당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소멸.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원칙에서 말하는 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말이 소유권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소유권 일로 왔었는데, 근데 소유권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을이 이걸 병한테 팔면, 그러면 을은 이제 다시 소유권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멸했던 저당권이 다시 되살아나느냐? 되살아나요? 안 되살아나요? 이렇게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자, 결국은 다 없어진 저당권이었고, 소유권만 남았고, 그 소유권은 이제 그 뒤로 잘 흘러 넘어가고 있는 거지, 뭐 이런다고 저당권이 뿅 살아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판례도 없고 출제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저당권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해요. 자, 대략 예외 부분이 출제가 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부분에 보면, 자, 근저당권자가 그 판례 부분에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죠. 그럼 이게 이 그림입니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자, 거기 형합편 쳐놓습니다.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은 소멸했던 근저당권이 부활한답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을 했어요. 근데 자, 우리 부활하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판례가 지금 아까 포락된 토지는 성토되더라도 소유권이 부활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했다가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면 저당권은 부활이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은 부활이 안 돼요. 근데 저당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예수님이네. 그러면 이게 저당권이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근데 이런 그림에서는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이걸로 원칙까지 하려고 하면 헷갈리기밖에 안 하고,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른지 이해용으로만 쓰세요. 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무효가 되면, 그러면 이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었던 매매가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무효. 이렇게 되면, 자, 소유권 때문에 저당권 소멸시켰던 건데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취득을 했다가 딴 데 준 게 아니고 취득 자체를 못한 상황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 때문에 소멸되었던 저당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부활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라서 부활한 게 아니고, 자, 소유권 때문에 사라졌던 저당권인데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황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라도 살려내야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개가 좀 상황이 다르죠. 자, 소유권 취득을 했다가 넘긴 거하고 취득 자체를 못한 건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시험은 요 빨간색 상황이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두 개를 만들어 갖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만 남기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무효가 되면은 그러면 소멸되었던 저당권은 부활한다. 이것만 남깁니다. 자, 그리고 275페이지에 공용징수랑 포기는 뭐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용징수 국가가 가져갔으니까 등기 없이 뺏어갈 거고요. 물건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지 소멸 효과가 생길 거고요.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혼동단원에 오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 세트 항상 체크하고 그리고 두 개 암기 키워드 체크하고 이런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넘깁니다. 점유권으로 갈게요. 자, 점유권. 자, 28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는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요. 용어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본권이라는 용어만 기억이 나면은 그냥 패스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실상 지배,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권이라는 용어를 뭐 외우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다. 이것만 알면은 지나가시면 되고 잠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본권은 뭐가 본권이에요? 소유권이 본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때문에 점유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지상권자가 점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본권이에요? 지상권이 본권인 거예요. 임차권자가 점유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뭐가 본권이에요? 임차권이 본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권이라는 게 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하는 사람이 왜 점유한지를 보고 그 점유의 원인이 되는 다른 권리들을 다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287페이지 판례 좀 볼 건데 그 동그라미 2번에 판례 하나 숨어 있어요. 그 판례 1, 2번 중에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에 밑줄 좀 치겠습니다. 형광펜 쳐도 돼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지배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까지.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을 읽어만 두겠습니다. 자,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의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물리적, 현실적 지배 타령만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점유의 개념에 관련된 판례인데 출제를 최근 들어서 이거 출제하는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수가 안 나오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점유가 인정되려면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있어야 된다. OX. X. 자, X입니다. 자,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된다. OX. 이건 O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정확하게,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건데, 자, 이게 헷갈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물리적, 현실적 지배까지 있으면 점유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 근데 그것까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물리적, 현실적 지배까지 가기 전에도 어느 순간 단계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게 있는 거지 그렇게 확실하게 점유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 되냐? 사실상 지배 단계까지. 그죠? 원래 점유가 사실상 지배잖아요. 사실상 지배 단계까지만 가면은 그걸 넘어서 물리적, 현실적 지배까지 못 갔더라도 점유는 인정을 해준다.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있으면 당연히 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더 확실해요. 하지만 거기까지 못 갔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사실상 지배 단계 점유가 인정되는 거고, 자, 이걸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가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 이제 건물인데, 자, 한 세 가지 패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물에 점유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죠?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러면은 그 상태가 물리적, 현실적 지배 상태죠. 근데 그럼 건물을 점유하기 위해서 건물 밖으로 일절 외출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자, 건물 안에 물리적, 현실적으로 들어앉아 있는 건 당연히 점유겠지만 그 사람이 그 건물 안에다가 자기가 소유하는 냉장고, 뭐 TV, 뭐 세탁기 설치 쫙 해놓고 현관문 열쇠 잠근 다음에 열쇠 들고 외출을 했을 때 그제 이제 이 집에 들어가는 건 이 열쇠 들고 있는 사람 말고는 사실상 들어갈 사람이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열쇠 들고 외출한 사람이 설치해 놓은 대로 집기가 쫙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치우지 않는 이상 사용이 안 되죠.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열쇠 들고 외출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열쇠 들고 외출한 사람이 물리적 현실적 지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집 밖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 열쇠 없이는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올 때 되게 어이없는 판례 나왔는데 우리 유치권 하려면 점유 필요하죠. 그죠? 점유 이르면 유치권 무조건 소멸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다가 잠깐 마트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얼레 꼴레리 점유 이렇대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잠깐 마트 갔다 오면은 시간적 공간적 그 뒤에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유치권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1시간 뒤에 돌아오잖아. 열쇠 들고 나갔고. 자, 이거 점유를 잃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대법원을 가냐.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활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점유를 하는 거죠? 엉덩이 깔고 앉아있을 때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 책상 위에 내가 소유하는 책을 올려놓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어요? 자, 점유를 상실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 화장실 갔다 돌아왔더니 내 자리에 딴 애가 앉아있어.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런 식으로 뺏어가면 안 돼. 자, 멀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책이 올려져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 점유를 상실했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자리 뺏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자, 학원 책상에다가 방석만 놓고 집에까지 갔어요. 책 사들고. 점유를 상실했어요, 안 했어요? 상실했어. 왜?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갔어, 이미. 그죠? 자고 내일 올 거잖아. 그러면 점유를 상실한 거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건 판사가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그러면 꼭 필요한 건 아니네. 요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 건 아니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 개념이 이어져 있는 게 이제 건물이 있는 부지입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는 누가 점유자라고 배웠죠?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자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토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건물에 누가 사는지는 토지 점유자 따질 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건물 점유자 따질 때에는 그 건물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하겠지. 하지만 토지 점유자 따질 때에는 항상 누가 점유자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뭐 저번에 판례 표시는 다 했던 거니까 잠깐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키 되게 크네. 자, 건물만큼 크네요. 이렇게 있으면 물리적, 현실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고 되고 토지를 점유하는 게 되죠. 근데 이렇지는 않지만은 을이 소유하는 건물이 여기 이렇게 버젓이 자리 잡고 서 있고 그리고 을이 여기 건물을 점유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 이 갑소유 토지를 누가 점유하냐고 물어보면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을이 점유한다고 하고 이 집에 누가 살던 을이 점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 이 땅바닥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거예요. 그죠? 건물 설치를 을이 했으니까. 그리고 을이 지금 토지를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딴 사람 와서 살면 딴 사람이 물리적, 현실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하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갑소유 토지는 을이 항상 토지의 점유자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을이 점유를 하든 이게 병이 점유를 하든 그거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둡니다. 물리적 현실적 지배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예요. 사실상 지배 정도면 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소유물을 올려놓는 형태 또는 뭐 건물에 열쇠를 들고 외출을 하는 형태 이런 거 다 점유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제 점유의 관념화라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1월 달에 정리표를 하나 제가 그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바로 넘겨두도록 할게요. 자, 칠판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자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간접 점유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자,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관념적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자, 이 용어가 그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냥 판정을 점유자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점유권, 있는 걸로. 자, 점유자란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점유권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자, 요 용어가 안 나오면 그 용어가 바뀌어 있는 거, 그거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타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 점유를 하게 한 자. 이 누구예요? 간접점유자. 임대인 같은 사람들. 자, 설정자 같은 사람들. 자, 이 사람이 간접점유자예요.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사람이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출제자가 요 용어를 써주면은 사실은 뭐 암기 부담도 없어지는 건데, 용어를 안 써줄지 모르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의 고유한 표현, 법조문에 있는 타인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 또 보조자의 고유한 표현,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요게 체크가 되면 되겠고, 자, 요거까지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이 간단해요. 자, 점유보호청구권이에요. 줄여서 쓰겠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자, 이거 점유자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해요? 점유권 있는 애들이 하고 없는 애들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이거 점유자에게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점유자에게 하고 보조자에게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출제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그랬는데, 간접점유자고 점유보조자 중에 누가 점유보호 청구권 하냐,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권 하냐, 이런 건데, 그 점유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걸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최초에 점유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만 구별이 됐으면 다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되는 게 하나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력구제라고, 누가 점유 뺏어가면 점유자가 쫓아가서 잡아뜨리고 다시 뺏어도 되는 정당방위 비슷한 이런 걸 자력구제라고 했는 건데, 자력구제는 현장에 있어야지 쫓아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없는 간접점유자가 이걸 못하고 보조자가 점유자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 이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반대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정리해서 보시라고 했던 거고, 자, 이 표가 다 기억이 나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표를 딱 봤을 때 다 알아보겠어 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고 문제나 풀어보는 거예요. 표 없이 그냥 내가 문제로 풀어도 풀리는지 그것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뒤로 가봅니다. 그럼 288, 9페이지까지는 이렇게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하죠. 자, 오늘만 딱 설명할 거니까 참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판례가 특이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 번은 하는데, 자, 시험에 낼까 싶기는 합니다. 옛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설명 한 번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판례가 재미는 있어요. 네. 자, 처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봐요. 자, 어떤 토지에 어떤 아줌마가 땅 주인 허락도 없이 건물도 짓고 축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시부모랑 함께 살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 주인이 이거 뭐야 하고, 아줌마 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철거를 거부하고 계속 토지를 점유하면서 소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대법원을 갔는데, 자, 비록 시부모 및 부, 남편과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 판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자, 땅 주인이 이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사유지에서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 축사랑 빨리 다 치우고 철거해요. 하고 소송 걸었더니 이 아줌마가 자기는 점유 보조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상대로 소송 걸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아니 왜 아줌마가 보조자예요? 거기 사시는데 그랬더니 남편의 지시를 받아서 소를 키우고 있대요. 그래서 보조자랍니다. 요즘 남편 지시 받아서 소 키우는 사람 있어요? 어? 부부 사이에 그런 부부가 있어? 나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해. 근데 부부간에는 지시복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시복종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제 통장을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강의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뭐 목 아프고 피곤하고 해도 딴 거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지시복종 관계가 아닌데 보조자라고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판사가 진짜 아줌마 남편이랑 공동 점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지에서 속 키우지 말고 빨리 나가시라고 이렇게 판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이 판례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 소유권이 공유, 합유, 총유에서 이제 공동 소유하잖아요. 자, 근데 소유권만 그렇게 공동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점유권도 다 공동 소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공동 점유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준공동 소유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개념에 관련된 판례가 거의 없어서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판례가 공동 점유를 표현한 하나밖에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근데 출제를 안 하는데 뭐 지금 지난 15년간 출제 기록이 없어요. 옛날에만 기록이 있고. 그래서 자, 부부는 공동 점유다. 그냥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부는 공동 점유다. 자, 부부는 점유 보조자 관계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 지시 받아갖고 소 키우는 아줌마도 없고 부인 지시 받아가지고 소 키우는 남편도 없어. 부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조자 관계가 아니다. 자,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걸로 대법원 갈 시간 이사를 했겠다. 소송 비용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 진도에 또라이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오늘 4교시에 가면 몰려 나와요. 한 10대 명 몰려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 있어서 나오는 판결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좀 해두시고. 자, 289페이지 마지막에 상속인의 점유는 따로. 자, 상속인도 관념적 점유지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모든 권리가 상속인한테 가야 되죠. 그것 때문에 자, 실제로 사실상 지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상속이 되면 무조건 점유를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관념적 점유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상속이 되면 모든 권리 의무는 자동으로 그냥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지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사실상 지배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뒤로 가봅니다. 자, 290페이지 꼭대기에 판례가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눈으로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죠?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그 상속받은 아들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인데 이걸 분리해가지고 아빠 거, 내 거 따로따로 이렇게는 주장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것도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니까 읽고 넘기면 되겠고요. 자, 점유의 모습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